자, 탐구 A 보시면 복사 평행에 관한 실험이 나오거든. 사실은 복사 평행에 관해서는 실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훨씬 높지. 자, 지금 거기 보면은 이런 거야. 알루미늄 컵이 하나 이렇게 있어. 알루미늄 컵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온도계 하나 꼽아놨다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표면에다가 검은색을 이렇게 칠해 놓은 거지. 칠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거기 보면 이제 적당한 거리에다가 등을 하나 이렇게 놓고 튼 거야. 자, 이 등에서 나오는 빛을 뭐 그 빛은 열도 포함이 돼 있겠지, 그지? 100이라고 해볼게, 100. 그지? 그러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여기서 나오는 건 100일 거야, 그지? 볼게. 자, 거기 밑에 이제 표가 이렇게 옆에 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긴 시간이지, 시간이고 여기는 이제 이 알루미늄 컵 안에 꽂아놓은 온도계의 온도야. 그래서 지금 시간이 2분 간격으로 0, 2, 4, 6 뭐 이렇게 쭉 돼 있어. 그럼 봐라. 처음에 이제 전등을 막 켰을 때는 이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이유는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인 거지. 자, 얘가 100을 흡수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흡수만 했어, 그지? 그럼 그것 때문에 일단 온도가 조금 올라갔겠지. 맞아?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얘도 조금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100을 흡수해서, 그지? 자, 100을 흡수해서 온도가 조금 올라간 덕분에 10을 방출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얘기하자면 결과적으로 쌤 시키면 90을 흡수한 셈이지. 90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등을 틀기 전에 지금 25.4도였는데 전등을 틀고 2분이 지난 거야. 그래서 이제 100을 흡수해서 그 2분 동안 100을 흡수한 덕분에 온도가 좀 올라가서 얘가 조금 뭐 이제 방출하기 시작하겠지? 그게 10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결국 90을 흡수한 셈이니까 그 90 때문에 얘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몇 도가 됐냐면 29.8도가 된 거야. 자, 그럼 아까에 비해서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흡수하는 건 똑같이 100이지만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얘가 방출하는 게 더 늘어나겠지? 30으로 늘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는 얼마를 흡수한 셈이 돼? 70을 흡수한 셈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그 70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럼 얼마가 됐냐면 36.1도가 된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또 온도가 또 올라가면 이제 방출하는 게 점점점 많아지는 거야. 40을 방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0을 흡수한 셈이니까 그 60 흡수한 것 때문에 온도가 또 올라간 거야. 몇 도가 됐냐면 40.9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8분이 되면 44도가 되고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봐봐. 29.8도에서 36. 이제 얘는 이제 처음에 틀기 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온도 몇 도 올라갔지? 대략 6.3도가 올라갔죠. 얘는 얼마가 올라갔어? 4.8도가 올라갔지. 여기서 여기는 얼마 올라갔어? 3.1도가 올라갔나? 44도라고 하면? 자,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혹시 느낌이 오니? 온도가 높아질수록 방출하는 게 많아지면 흡수하는 건 그대로인데 방출하는 게 많아지면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잖아. 흡수한 양이 점점 줄어드는 셈인 거잖아. 실제로 흡수한 양이. 그것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긴 높아지는데 높아지는 정도도 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다 적진 않겠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요. 거기 20분하고 22분을 보잔 말이야. 20분이 되면은 온도가 48.8도가 돼. 그런데 22분일 때도 온도는 몇 도야? 48.8도인데 이때도 40. 그러니까 20분 이후로는 온도가 안 변하는 거지. 왜 안 변하는 걸까? 결국에는 20분이 되면 그 사이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동안 방출하는 것도 점점 많아져서 20분이 되면 100을 흡수했을 때 방출하는 것도 10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남는 게 없잖아. 남는 게 있어야 그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20분부터는 남는 게 없으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야. 즉, 뭘 이룬 거다? 복사 평형을 이룬 거야.
언제부터 복사 평형인 거다? 20분 이후부터는 결국 전등으로부터 흡수하는 것과 알루미늄 컵이 방출하는 게 같아져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된 거라고요. 알겠네?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된 거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다른 실험으로 뭐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는 가까이 두고 하나는 멀리 두면 그건 그거에 비유할 수 있어. 대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사한 실험으로 요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거기에는 없는 건데 여기다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든 뭐 이렇게 용기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칠게. 뭐 스타이로폼 컵이라고 칩시다. 여기다가 뭐 모래를 꽂아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물이라고 칠까 뭐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 온도계 하나 꼽아놓은 거야. 이렇게 온도계 하나 꼽아놨는데 하나는 그냥 두고 하나는 비닐 랩을 씌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비닐 랩을 씌운 건 아까 얘기했던 대기가 있는 경우고 얘는 대기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니네 실제로 농사 짓는 데 가보면 비닐하우스 하는데 들어가면 되게 덥잖아.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즉 요거는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꽂아놨을 때 온도가 똑같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지. 랩을 씌워놓은 애는 결국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셈인 거야. 그래서 온도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모래가 들어있다고 치면, 이 모래 온도를 측정한다고 치면, 랩을 씌워놓지 않은 경우는 얘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태양 흡수해서 얘가 방출하는 게 같아지면 온도가 일정해지는데, 랩을 씌워놓지 않은 경우는 대기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여서 더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난다라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십시다. 알겠지? 그거가 이제 우리 책에는 이게 거리가 다른 경우. 하나는 가까이 두고 하나는 멀리 두는 경우. 그럼 얘도 복사평형은 일어나겠지만 얘보다는 얘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난다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면 온도가 일정해지는 요때부터가 복사평형이 된 거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여기서 잠깐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잠깐. 요것도 별표 하나 해봅시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복사평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로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건 지구 전체일 텐데,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어떻다? 둥글어요. 자, 볼게. 우리가 사는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둥글지? 이렇게 둥글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의 딱 절반,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적도라고 해봅시다. 적도. 적도. 저 멀리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그럼 이 지구 전체로 봤을 땐 지구가 받는 태양의 에너지 양은 어때? 같단 말이야. 그런데 지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야. 지면을 기준. 우리가 사는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 지면은 이 원의 접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적도에서 지면은 요거거든? 그러면 적도만 놓고 생각하자면 지면에 대해서 햇빛이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는 상황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 지면은 요거란 말이야. 접선이니까. 그러면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간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셈이야. 극지방으로 갈수록 더 비스듬한 거지. 더 비스듬한 거지. 그럼 이거 우리가 뭐 갖고 생각하면 좀 쉽냐면 모눈종이가 있어. 그걸 지면에 바닥에 놓고요. 손전등을 하나 비추는 거야. 자, 여기다 쓸게.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알지? 그 밑에 53페이지인가? 거기 나오는 53페이지야 뭐야? 53페이지에 나오는 여기서 잠깐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달러서 틀리거든. 지구가 받는 태양의 에너지 양은 그냥 지구 전체가 받는 건 뭐 같은 건데,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지금 모눈종이 얘기했잖아.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적도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이 있고요. 저 극지방으로 가요. 자, 바닥에 모눈종이가 이렇게 있어. 적도, 그럼 이 모눈종이를 우리가 지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손전등을 킨 거야. 그럼 그 손전등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적도는 손전등을 내가 수직으로 이렇게 모는 종이 비치는 셈인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 100이라고 치고, 근데 봤더니 빛이 요만큼 이렇게 비쳤다고 해보자. 모는 종이에.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은 똑같은 모는 종이라고 하면 약간 손전등을 비스듬하게 비추는 셈인 거지. 비스듬하게 비추면 어떻게 돼? 똑같은 손전등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똑같이 100인 거야. 근데 그 손전등 빛이 닿는 면적이 옆으로 내가 좀 기울였기 때문에 더 어떻게 돼? 더 넓어진다고. 극지방은 더 기울인 거야. 더 기울인 거야. 더 기울인 거. 요 각도. 요 각도가 지금 여기서 요 각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극지방은 더 기울였어. 더. 그랬더니만 마찬가지로 같은 손전등이면 똑같이 나오는 건 100인데 그 빛이 닿는 면적이 훨씬 넓어진다 생각이지. 그러면 봐라. 아까 이제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지구가 받는 양은 똑같이 100인 거 같은데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지면에 닿는 뭐가 면적이 다르지. 자, 만약에 손전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100인데 그 빛이 비추는 면적이 4칸이라고 합시다. 응? 얘는 100을 비췄는데 그 빛이 닿는 면적이 6칸이라고 해봅시다. 얘는 100을 비췄는데 그 빛이 닿는 면적이 8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칸당 받는 양은 어떻게 되냐? 얘는 한 칸당 평균적으로 25를 받는 셈인 거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적도는 평균적으로 25를 받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은 대략 얼마가 되는 거냐? 이거 한 16.6 이렇게 되겠지? 그지? 계산해보면 얘는 한 12.5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구가 받는 양은 같은데 지면이 이렇게 이제 비스듬한,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지면을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은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럼 니네 그 밑에 보면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분포라 그래서 나오지? 맞아? 자, 여기 봐보자. 자, 여기가 위도고요. 여기가 적도고요. 여기가 남극이고요. 여기가 북극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위도별로 적도에서는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다며. 25. 그지? 근데 극지방은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어때? 적어.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거기 그래프에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 그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적도와 극지방에서 받는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어쨌든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것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 내보낸다 그랬지. 근데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위도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차이가 큰데. 그럼 요거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봐. 그러면은 적도, 야, 태양 복사 에너지는 내가 흡수하는 거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하는 거지 않니? 그러면 적도 쪽은 요 차이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나간 거잖아. 요 면적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돼? 남는 겁니다. 남는 거. 맞지? 적도 쪽은 에너지가 남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적도가 뜨거운 거야. 근데 극지방에 가면 어떻게 돼? 받은 거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내보낸 거야. 그러니까 적도, 극지방, 북극이나 남극 쪽은 요 면적만큼 어때?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이란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지구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평형을 이룬다며. 받는 것과 내보내는 게 같다 그랬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도별로는 에너지 평형이 아닌 거야. 적도는 분명히 에너지가 남아 돌고요.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고. 근데 이게 계속 그대로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적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워져야 되고요. 극지방은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점점 계속 추워져야 되거든. 근데 그치는 않잖아. 그러니까 자, 요걸 A라고 하고 요 에너지가 부족한 얘를 BC라고 하면은 따져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적도 쪽에 에너지가 남는 그 양하고 남극과 북극 쪽에 에너지가 부족한 쪽에 그 부족한 양하고 이렇게 합쳐보면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적도는 에너지가 남아 도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운반을 해줘요. 아까 우리 대기 배웠잖아. 대기가 기체니까 가만히 있겠냐? 막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적도 쪽에 남는 에너지를 공기, 대기가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지면을 덮고 있는 바다가 움직이면서 적도 쪽에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대로 갖다 주는 거야. 대기가 순환하고 해수가 순환하면서 적도 부근에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을 보내주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복사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위도에 따라서는 복사 평형이다 아니다? 아닌 거야. 위도에 따라서는 아니. 적도는 에너지가 남아 돌고요.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위도에 따라서는 복사 평형을 이루진 않지만 결국 그게 다 분배가 되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는 복사 평형을 이룬다 이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잠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남는 에너지가 양이 비슷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요걸 A라고 하고 요거 두 개를 BC라고 하면 남는 양하고 부족한 양 합한 게 거의 비슷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공기가 순환하면서 바닷물이 순환하면서 남는 에너지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보내준다 이것이.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 쓸게.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준다 이거야. 알겠니? 고위도로 보내준다. 요 말 꼭 기억하세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알겠니?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내신 쑥쑥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건 일단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숙제로 좀 내주고요. 다음 시간에 모르는 거, 채점도 같이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혹시 틀린 거 표시해 놨다가 선생님한테 꼭 질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알겠지?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시면, 이제? 없지? 잠깐만. 그래서 이제 구름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비가 어떻게 해서 내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살짝 얘기하죠. 구름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 물방울이 떠 있는 거야. 그럼 그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은 어디서 온 거야? 공기 중에 원래 수증기가 들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율로는 굉장히 적지만 그게 양으로 봤을 때 되게 많거든. 그럼 그 수증기들이 물방울로 변해서 하늘 높이 떠 있는 게 구름인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그래서 A, 대기 중에 수증기 이렇게. 요걸 한번 해볼게. 대기 중에 수증기. 그래서 공기 중에 이제 수증기가 들어있는 거라면. 그러면 그 수증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지표면에 70%를 바닷물이 덮고 있다 그랬지. 바닷물이 증발을 한 겁니다. 증발을 해서 그 증발한 수증기가 공기 중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증발과 응결이라는 게 나오거든. 자, 이거 뭐 우리가 1학년 때 증발과 확산 뭐 이거 비슷하게 배웠었잖아요. 그치? 자, 보세요. 유리컵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이제 같은 양의 이렇게 물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3가지 상황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 있는 물이 우리 배웠다시피 이제 증발을 하겠지. 맞아? 근데 사실 이게 증발돼서 이제 얘가 이 위에 공기가 있는 거잖아. 이 공기 중으로 이제 얘가 기체로 변해서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근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들어가는 애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들어가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변하기도 해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건 증발이라서 증발량이라고 합시다. 증발량. 그 다음에 이 공기 중에 들어있던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 변해서 되돌아오는 건 응결이라고 하는데 그걸 응결량이라고, 그 양을 응결량이라고 해봐. 그럼 지금 내가 여기 그림에 그려놓은 대로라면 어때? 빠져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쌤쌤시키면 요거 갖다고 치면 결국 하나가 빠져나간 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얘 증발됐다라고 하는 거는 증발량 된 게 응결된 거보다 많다라는 거야. 이걸 그냥 우리가 평소에 증발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알겠니? 이게 평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그 다음에 증발되는 거 예를 들어서 3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되돌아오는 것도 3개라고 칩시다. 자,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잖아. 그럼 물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되겠지? 줄어들겠지. 우리가 보통 증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 상황이니까 이게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물의 양이 줄어들 거야. 근데 요거는 3개 나가면 3개 들어오고 3개 나가면 3개 들어오니까 어때? 우리가 봤을 때 외관상 아무 변화가 없지요. 맞지?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으면 증발되는 양과 응결되는 양이 같으면 우리가 외관상 아무 변화가 없단 말이지. 그럼 또 남은 상황 하나는 뭐겠어? 자, 예를 들어서 빠져나간 거가 3개인데 들어오는 애가 예를 들어 4개였던 거야 보니까. 응? 4개가 들어왔어. 그러면 쌤쌤 시키면 결국에는 하나 들어온 셈이 되는 거잖아. 즉 지금 쌤 얘기한 거 증발되는 양보다 응결되는 양이 더 많은 거잖아.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응결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굳이 적자면 뭐 굳이 증발량, 응결량이라는 게 말도 어렵고 막 잘 모르겠다 따지면 그냥 증발이라는 건 우리 쉽게 배워서 뭐였어? 물이 뭘로 변하는 거야? 액체였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그지?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런 상황인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응결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기체였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이 돼서 다시 되돌아오는 게 응결인 거다 이거지. 그지? 옆에다 쓸까? 응결.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뭐 상태 변화로도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고, 그치?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일종의 기화지, 기화. 응결은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니까 일종의 액화인 거지요. 맞아?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증발에 의한 현상, 거기 지금 얘 나와 있지. 너무 잘 알잖아. 예를 들어서 뭐 있어? 오늘처럼 날씨 뜨겁고 맑은 날 빨래에 널어놓으면 젖은 빨래가 금세 말라버리지? 뭐 젖은 빨래가 마르는 거. 그지? 내가 더운 날 나가서 땀 흘렸는데 어느 순간 앉아있다 보면 땀이 말라있지. 흐르는 땀이 마르는 거. 뭐 이런 것들.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지. 뭐 물걸레로 청소한, 여기다 예를 들어서 물 뿌려놓으면 말라버릴 거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 얘들 책에 있는 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그지? 응결은 뭐가 있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음료수를 이렇게 꺼내서 놔요. 그럼 조금 있으면 여기에 물기 묻어있지. 그거 왜 그런 거야? 그 음료수가 새어나온 거냐? 아닌 거지. 그 차가운 음료수에 주변에 있던 공기 안에 수증기가 들어있었는데 그 차가운 음료수 표면에 닿으면서 차가워지니까 물방울이 변해버린 거야. 이런 거. 차가운 음료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 대표적인 응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지금 나가서 하늘 보면 하늘에 뭐 떠 있어? 구름 떠 있지? 자, 하늘 위에 구름 생기는 것도 응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물방울이 하늘 높이 떠 있는 게 구름이라면 그 물방울이 땅 근처에 떠 있으면 그걸 우리가 안개라고 불러. 안개. 그
그 다음에 그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이런 물체 표면에 맺혀 있으면 두 글자로 뭐라 해? 이슬. 새벽에 이슬 맺히는 거. 다 응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지. 손에 안경 지금 벗고 있다면 손에 안경 쓰잖아? 너도 안경 쓰는 사람. 이 안경 쓰고 내가 밖에 나갔다, 예를 들어 겨울철 특히 밖에 나갔다 안에 들어오면 갑자기 여기 뿌옇게 김설이지. 그거 왜 그런 거야?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 이 안경 안이 차가워지겠지. 차가워진 상태에서 실내에 들어오면 이 공기 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들어있는데 그 수증기가 차가운 안경 표면에 닿으면서 물방울을 변해서 여기 김이 서리는 거지. 김서리는 거. 안경에 김서리는 거. 그지? 이런 것들이 다 응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거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거지. 맞지? 그러면 이제 요거랑 관계된 얘기야. 증발이라는 게 일어나는 게 증발되는 게 그냥 이제 요거 생각하지 증발이 일어났다고 하자고. 맞지? 자, 여기도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 안으로 이제 수증기가 들어가는 거야. 수증기가 들어가는 게 증발인 거야. 그럼 이제 응결은 수증기가 되돌아오는 거지. 자, 이걸 교실에 비유할게요. 자, 보이진 않지만 이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여기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딱 공기마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교실에 책상이 있잖아. 책상 수만큼 학생들이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거야. 자, 너희들이 교실 밖에서 일로 들어오는 게 증발이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빈자리가 많으면 니네가 들어올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여기 빈자리가 꽉 차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인기 폭발한 거야. 학생이 막 미어 터져. 여기 뭐 몇 명, 뭐 한 8명밖에 앉을 수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 8명이 앉을 수 있는데 10명이 온 거야. 앉을 수 있는 자리는 8명밖에 안 되는데 10명이 들어와서 2명 어떻게 돼야 돼? 나가 뿌야지. 자, 그 다음에 8명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 또 한 명이 오면 얘가 앉으려면 앉아있던 한 명이 나가야 되는 거야. 자,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생각하면 돼.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즉, 책상 수만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학생이. 이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고?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용어가 되게 중요해. 자, 거기 보면 돼 있지? 포화 수증기량의 정의가 책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얘들아, 공기가 만약에 질량으로 1kg이 있다면 공기 1kg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을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단위가 있겠지. 맞아? 단위가 있을 거야, 단위. 단위는 자, 그 1kg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을 그램으로 나타내거든. 그래서 니네 단위는 뭐 안 쓰기도 하지만 그램 퍼 공기 1kg 뭐 요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램 퍼 1세제곱미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단위는. 자, 의미가 중요한 거. 포화 수증기량보다 자, 이 교실을 공기라고 하면 이 교실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로 들어올 수 있는 학생 수야. 책상 수만큼 들어올 수 있다고 했지. 자, 그런데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값, 예를 들어 9개가 있다고 치자고. 근데 이 9개가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안 차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자리가 9개인데 여기에 수증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가 차 있다고 치자고. 그럼 5개가 비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9개 중에 4개만 채워져 있는 거지. 그럼 아직 꽉 채워져 있지 않지. 그 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도 적게 수증기가 들어있어. 그러면 그런 공기를 뭐라고 불러? 불포화 공기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불포화 공기. 그러면 요 현재 들어있는 자, 9개가 여기 그냥 숫자로 표현할게. 편의상 9개지. 이 9개는 포화 수증기량인 거야. 맞지? 9인 거야. 9.
근데 지금 현재 수증기 몇 개 들어있어? 4개 들어있지. 그거는 말 그대로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해. 알겠어? 자, 뭐라고 한다고? 현재 수증기량은 현재 공기에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량이야. 공기 1kg 기준으로 해서 1kg에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둘 다 수증기량이라는 말을 쓰지만 의미가 다르다. 이건 실제로 현재 들어있는 양인 거고, 이거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인 거고. 자, 지금 책상 몇 개야? 8개야. 너희 몇 명 들어요? 자, 8개라고 하는 건 포화 수증기량을 의미하는 거고, 현재 너희 5명 앉아있지. 5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증기량을 의미하는 거라고.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느낌만 오면 됩니다. 그러면 봐라. 만약에 어떤 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보다 그거보다 적게 수증기가 들어있어. 그러면 자리가 남는다며. 자리가 남으면 수증기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공기를 뭐라고 한다고? 불포화 공기라고 하는 거고요. 공기가 불포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불포화 상태일 때는 바로 얘기했던 뭐가 일어나는 거야? 증발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해됨? 공기 중에 그러니까 공기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수증기가 적게 들어있으면 그런 공기는 불포화 상태다 또는 불포화 공기라고 하고, 공기가 불포화 상태일 때는 바로 증발이라는 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하고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같아. 즉 9개 들어갈 수 있는데 9개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하나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하나가 가야 된다 그랬지. 이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기가 이때는 포화 상태다 또는 포화 공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 공기가 포화 상태일 때는 증발이 됐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보다 현재 수증기량이 들어간 수증기가 많아진 거지. 8명 들어올 수 있는 교실에 10명이 몰려왔다고요. 그럼 10명이 들어왔다가 앉을 수 있는 건 자리가 8개밖에 없으니까 8명은 앉고 2명 나가뿌야지. 그 상태가 된 거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 아까 이때 응결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됐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과포화 상태 또는 과포화 공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태는 과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공기가 불포화 상태일 때는 우리가 아까 했던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다. 공기가 포화 상태를 지나서 과포화 상태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응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포화 수증기량의 의미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포화 수증기량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알겠니? 자, 이 안 되는 거 혹시 있니? 그러니까 우리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와 들어온 학생 수 그거 비교하면 좀 쉬울 거야.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이해했다고 보고요. 계속 요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얘기를 이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의 정의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다. 이렇게 뭐. 그러면 당연히 공기 1kg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예전에는 아까 선생님이 담임선생님 이 부피 갖고 얘기를 했거든. 부피. 자, 무슨 얘기냐?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게 있잖아. 온도에 비례해요. 그 공기 온도에 비례한다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부피 얘기했었잖아. 공기가 예를 들어서 요만해. 그러면 뭐 그냥 요 동그라미 크기만큼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공기가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돼?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교실로 얘기했잖아. 책상이 8개가 있어. 내가 저 맞은편 교실로 옮겨. 혹은 이 옆에 교실로 옮겨. 17명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가 많아진 거 아니야? 똑같아. 그러니까 공기도 부피가 커지면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가 많아지는 생각하면 되는데 어떨 때 공기의 부피가 커져?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맞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니까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도 많아지더라 이거지. 많아지더라.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려볼게. 자, 무슨 곡선이라고?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불러.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러니까 완전히 정비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가 공기의 온도, 기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증기량이라고 하면 이런 식인 거야.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공기 온도가 만약에 40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그 세로축에 대응되는 값 1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40도인 공기 1kg 속에는 부피 대신에 지금은 질량을 쓰기 때문에 예전엔 부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질량으로 설명하니까 40도인 공기 1kg 속엔 수증기가 10g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아마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단위가 그램 퍼 공기 1kg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에 대응되는 값만큼 그 온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공기의 온도가 만약에 60도가 됐다. 그러면 어때? 세로축에 대응되는 값이 더 크지? 20.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공기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부피가 커지니까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도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 그래프는 그 각각의 공기 온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을 이은 거라면 아까 얘기했지. 현재 수증기량은 실제로 들어있는 양을 나타내는 거잖아. 자, 봐봐. 60도에서는 여기까지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 이만큼이 다 안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똑같이 세로축 값을 이용하는데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60도인 공기에 20g까지가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수증기가 만약에 10g만 들어있다. 여기 세로축이 10. 여기다 점 찍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온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들어있는 양을 점 찍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40도인 공기에서 수증기가 10g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7g 들어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찍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양 대비해서 실제 들어있는 양을 점을 찍어서 나타내 보면 그 점이 아래쪽에 이 그래프보다 곡선보다 아래쪽에 찍혀져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뭐야? 이만큼 들어갈 수 있는데 이만큼만 들어있으니까 이만큼이 남지?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 그래프보다 점이 아래쪽에 찍혀져 있으면 이 공기는 불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60도인 공기에서 20g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20g이 다 들어있다고 치면 여기다 점 찍는 거야. 40도인 공기에 10g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10g이 들어있다 여기다 점 찍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표시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이 곡선, 그래프상의 점이 딱 찍힌다. 그럼 이 공기는 무슨 공기다? 포화 상태다. 포화 공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같은 원리로 자 40도인 공기는 10g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즉 교실에 10명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근데 한꺼번에 내가 20g을 집어넣었어. 여기다 점 찍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10명 오버됐잖아. 아까 무슨 상태라고? 과포화 상태라고.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 양을 표시를 해봤더니 그래프보다 위에 표시가 된다. 그럼 이 공기는
과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물론 과포화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아까 이제 여기 이 지운 그림에서 과포화가 되면 응결된다고. 그러니까 과포화가 되면 결국 이만큼은 다시 뭘로 변해야 돼? 물방울 변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응결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자, 60도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 자, 60도인 공기. 지금 요 그래프대로 가는 거야. 20g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10g이 들어있는 거야. 현재 무슨 상태라고? 불포화 상태의 공기라 그랬지. 내가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은 거야. 요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거든. 만약에 현재 공기가 불포화 상태인데 내가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이만큼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이만큼 더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지? 그러면 점이 여기 찍혀져 있던 점이 일로 가는 거야. 맞니? 수증기를 더 넣어준다고. 수증기를 그 공기 안에다가 더 넣어주면 돼. 알겠니? 더 넣어주면 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번째는. 야, 이거지. 8명 들어갈 수 있는 교실에 5명이 있는데 이 교실을 꽉 채우고 싶으면 학생이 3명이 더 오면 돼. 그지?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딱 5명만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을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10g이 들어있으니까 딱 10g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온도로 낮춰주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자, 수증기를 더 넣어주던가 아니면 그 현재 수증기가 들어있는 공기 온도는 60도니까 그 60도인 공기를 40도로 낮춰주면 되는 거야. 공기의 온도를 낮춘다. 맞니? 자, 지금 계속 60도인 상황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봐. 60도인 공기, 현재 공기, 여기 있는 공기가 60도인 거야. 여기 안에 지금 수증기가 요만큼 들어있어. 불포화 상태인 거야. 근데 내가 이 공기를 점점 차갑게 만들다 보면 그 공기가 40도가 되면 이제 그 공기 안에 수증기가 꽉 차겠지? 근데 내가 40도보다 더 낮춰버리면 어떻게 되지? 60도였던 공기를 내가 30도까지 낮춰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야, 공기가 차가워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실을 옮긴다고 해서 우리가 5명인 거, 너희가 5명인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근데 점점 작은 교실을 우리가 옮겨가는 거야. 8명 지금 현재 들어있는 교실에서 6명 들어갈 수 있는 교실로 가. 5명 들어갈 수 있는 교실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4명 들어갈 수 있는 교실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한 명은 무속도 가야지, 집에. 즉, 불포화 상태였던 공기를 점점 온도를 낮춰다 보면 포화 상태가 되겠지? 근데 그거보다 온도를 더 낮춰버리면 어떻게 된다?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수증기였던 애가 뭘로 변하기 시작해?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어? 그럼 이때 온도 몇 도부터? 현재 60도인 공기를 몇 도까지 낮추면 몇 도일 때부터 물방울 변하기 시작해? 40도일 때부터. 포화가 됐는데 거기서 조금만 낮아지면 과포화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물방울 변하겠지? 이해됐네? 자, 이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야. 이슬점. 알겠어? 자, 공기 중에 들어있던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야.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슬점이라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슬점. 이슬점에 대한 내용을 이해 못하면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기가 어려워. 알겠니? 자, 그러면 봐봐. 보통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거나 혹은 표가 주어지거든. 자, 보세요. 현재 공기 온도 60도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슬점 찾는 방법 쭉 가는 거야. 그래프랑 만나지. 그럼 그 온도가 이슬점인 거지. 현재 이걸 A라고 해볼게. 그럼 현재 이 A 공기 이슬점은 얼마인 거야? 40도가 되는 거야. 현재는 60도인 공기인데 얘는 40도까지 낮아지면 거기 들어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슬점은 자, 여기다 선생님 그림 또 하나 그려볼게. 그러면은 보세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뭐 40도, 60도, 80도 이렇게 해보자.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60도인 공기에 수증기 요만큼 들어있어. 자, 이슬점 얼마라고?
40점이라고요. 아니 40도라고요. 맞지? 현재 공기 온도가 80도인데 수증기가 똑같이 이만큼 들어있어. 어때? 이슬점은 여전히 몇 도야? 40도인 거야. 그러니까 이슬점이라는 온도는 현재 공기 온도가 몇 도냐는 중요하지 않아. 이 공기에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야. 아무리 뜨거운 공기여도 거기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이 같잖아? 이슬점이 같은 거야. 자, 온리 이슬점은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달라져? 그러니까 봐, 이렇게 되는 거지. 공기의 온도가 달라도, 선생님 말로 써줄게. 공기의 온도가 달라도 들어있는 현재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이 어떻다? 같다. 알겠어? 근데 봐라. 만약에 60도인 공기에 해보세요. 수증기가 요만큼 들어있다고 해봐. 그럼 어때? 뿅? 뿅이지. 맞아? 여기 이만큼 들어있어. 어때?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가 들어있는 공기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기에 수증기가 얼마가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많으면 이슬점이 더 높은 거야. 이거 꼭 명심해야 돼. 자, 그래서 이슬점은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 양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현재 공기가 80도, 100도 상관없어. 거기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이슬점이라는 온도가 높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니? 꼭 기억해야 돼. 이슬점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이슬점이 되면 40도인데 아까 그거보다 이제 낮은 온도가 되면 더 낮은 온도가 되면 어때? 불포화였던 애가 온도가 낮아서 포화가 되다 못해 과포화가 되면 오버된 것만큼 뭐 된다고? 수증기였던 애가 물방울로 변해버린다고요. 응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차이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응결량이라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현재 A래. 이 A 상태인 공기를 30도까지 낮추면 얼마가 응결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즉 이런 이제 뒤에 문제들이 다 이 응결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자, 응결량 보세요. 수치상 봐봐. 현재 60도인 공기에 수증기가 이만큼이 들어있는데 얘를 30도까지 공기를 온도를 낮춰주면 얼마 응결되겠냐 물어보면 60도에서 들어있는 현재 수증기량에서 맞지? 내가 냉각시킨 그 공기 온도에서 최대값. 그지? 이거 뭐라 그래? 최대값을. 포화? 수증기를 양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에서 내가 온도를 낮춰줘서 공기 온도를 냉각된 공기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빼면 그렇잖아. 60도에 현재 A만큼 들어있었는데 30도로 낮추면 그 들어있는 양 10g에서 30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7이다 그러면 10 빼기 7 해주면 3만큼 응결되는 거라고요. 그럼 그냥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만 조심할 게 있어. 이거는 이 값은 공기 얼마당? 1kg당이에요. 근데 분명히 니네 뒤에서 문제 풀다 보면 공기 3kg, 뭐 5kg 이렇게 공기가 1kg이 아닌 게 나오거든? 그럼 만약에 공기 3kg 속에 110g이 들어있었다. 수증기가. 그럼 여기가 이제 110인 거잖아. 그걸 30도로 낮췄다. 그랬더니 30도에서 만약에 7이다. 그러면은 1kg당 7이니까 공기가 3kg이면 곱하기 사방값 21을 빼는 거야. 20. 110에서 21을 뺀 것만큼 응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항상 공기 얼마당 1kg당 값을 말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공기가 뭐 5kg이네, 3kg이네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지. 그럼 그때는 요 값에다가 그 공기 질량만큼을 곱한 걸 빼줘야 된다 이거야.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슬점에 관한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보자. 그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뭐 이제 개념 속속 지금 선생님이 안 풀고 넘어가면 일단 너희들이 숙제로 좀 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따로 받을 거니까. 자, 상대 습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상대 습도. 습도라는 게 나와, 습도. 자, 습도라는 건 공기가 얼마냐, 습하냐 정도를 말해요. 공기의 습한 정도. 공기의 습한 정도를 우리가 습도다 이렇게 얘기해. 습도. 근데 사실은 습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절대 습도라는 게 있고 상대 습도라는 게 있는데 너희는 그냥 여기서 상대 습도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할 때, 숙제할 때, 문제 풀 때 습도 그러면 그건 상대 습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습도 중에서 이제 우리는 상대 습도. 그러니까 상대 습도라는 건 뭐냐면은 공기가 습한 정도를 우리 백분율로 나타내,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 퍼센트로. 그게 상대 습도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로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를 말한다 돼 있지?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백분율로 표현해 준 게 상대 습도. 그러니까 당연히 단위는 뭐가 되겠어? 퍼센트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그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세요.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온도에서 실제로 들어있는 현재 수증기량의 비율이야. 곱하기 100 한 거야.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뭐 공식이라면 공식이니까 요 습도 외우는 식은 또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지. 맞지?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포수분의 현수라고 항상 보통 표현하거든.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8명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인데 니네가 5명 들어와 있으면 이 교실이 얼마큼 채워져 있냐. 8분의 5. 맞지? 8개 중에 5개 채워져 있다 이거지. 맞니? 똑같은 거지. 자, 60도인 공기에서 만약에 A만큼 수증기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공기의 습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야, 습도. 그러면 60도에서는 최대로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어? 20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A만큼 얼만큼? 실제로는 10만큼 들어있는 거잖아. 곱하기 100 해주면 돼. 그럼 얼마 나온다? 아, 50%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요걸 이제 습도를 구하는 거를 조금 응용해서 좀 나오지. 응용해서. 그지? 어떻게 나와? 자, 봐봐. 여기 지금 지웠다만 얘들아,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뭐랑 관계가 있었어? 이슬점하고 관계 있었지. 맞아? 이슬점.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다 그랬잖아. 자, 여기다가 니네 동그라미 옆에다 써놔. 요거 요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요거 이슬점. 그 다음에 당연히 요거는 현재 온도. 이렇게. 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뒤에 문제 보면은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그지? 금방 알 수 있어. 그러면 봐. 이 뭐 습도 계산하는 건 우리가 뒤에서 연습을 많이 하겠다만 요 그래프 자, 포화 수증기량 곳은 요렇게 있어. 이게 수증기량이고, 그러니까 현재 포화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이게 같은 세로축을 쓰는 건데 여기가 이제 공기 온도야. 제일 많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습도가 더 크냐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 선생님 요거 A, B, C, D라고 해볼게. A, B, C, D 해볼게. 누가 습도가 제일 높냐 물어봐. A, B, C, D 중에. 자, 선생님 팁을 줄게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할게. 아까 선생님 요 그래프상에 점이 찍혀져 있으면 무슨 공기라 그랬지? 포화 상태라 그랬지? 포화 상태의 공기는 무조건 100%입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A, B, C, D 중에 누가 습도가 제일 높은 거야? A입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점이 여기 찍혀져 있다? 그럼 무조건 100%야. 자, 이거 우리가 실제로 숫자 넣어서 계산해봐도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여기를 뭐 15, 20 뭐 이렇게 해보자. 응? 그럼 A는 이 온도에서 이만큼 들어있는 거잖아. 이 온도에서는 최대로 15g 들어갈 수 있는데 15g 들어있는 거잖아. 당연히 얼마 나와야 돼? 100% 나온다고. 맞아? 그럼 일단 A가 가장 큰 거야. 그래서 요 선상에 점이 찍혀져 있으면 무조건 상대습도 100%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자. B하고 C는. 자, 일단 A는 무조건 100%야. B하고 C는 어떻게 돼? 자, 지금 B하고 C는 뭐야? 공기의 온도는 다른데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같은 거 아니냐? 맞지? 그러면 지금 B하고 C 중에 누가 공기 온도가 더 높으면 C가 더 높지? 그러니까 선생님 거기 우리 책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봐라. 그러면은 야, 여기를 그냥 여기가 뭐 60도라고 여기 80도라고 해보자. 현재 60도인 공기인 거야. 맞지? 얘는 80도인 공기인 거야.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부피 커진다 그랬잖아.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어때? 똑같다고요. 맞지? 누가 비율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B하고 C는 보면 C가 온도가 높으면 현재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가 얘의 값이 큰 거야. 분모가 커요. 근데 들어있는 수증기량 같으니까 분자는 같잖아. 그럼 우리 분수에서 분자가 같은데 분모가 커질수록 그 값이 작아지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 아니면 이 그림에서 이 지금 분홍색이 전체 면적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당연히 얘가 높아야지요. 맞지? 왜? 왜? 공기의 온도가 높아서 포화 수증기량이 더 많기 때문에 분모가 크단 말이야. 분자는 같은데. 알겠니? B하고 C 중에 B가 큰 겁니다. 자, 그럼 C하고 D는 어때? 같은 온도잖아, 공기의 온도가. 같은 공기에 C가 요만큼 들어있다면 D는 더 많이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차지하는 비율이 더? 왜냐하면 이걸로 따지면 공기 온도가 같으니까 분모값이 같단 말이야. 근데 수증기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야, D는. 그제? 그럼 분자가 크거든? 당연히 값이 크겠죠. 그러면 C하고 D 중에서는 누가 더 큰 거다? D가 더 큰 거지, 이렇게. 맞니? 물론 지금 여기 숫자 갖고 계산하면은 그러면 BD 중에 누가 더 큰지 계산할 수도 있어. 맞아? B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지? 20 들어갈 수 있는 거에 현재 15가 들어있는 거고요. 맞아? D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 계산 못하네. 이 값을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 숫자가 나오면 이걸 계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 B, C, D 써놓고 상대습도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교하는 거가 아주 단골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 여기 써놨던 거.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걸 물어봐. 여기가 40이라고 해볼게. 자, 지금 요거 뭐냐면은 요거 이제 이슬점이라고 써.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예를 드는 거야. 아마 뒤에 있을 건데 현재 공기 온도가 60도고요. 60도고요. 이슬점이 40도인 공기가 있대. 상대 습도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자, 아까 선생님이 이슬점에서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아까 했잖아. 예를 들어 여기 수증기가 요만큼 들어있으면 이 그래프에서 얘 이슬점 40도인 거지. 그러면 60도에 들어있는 현재 수증기량하고 뭐하고 같지? 60도에 들어있는 현재 수증기량하고 40도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하고 서로 어때? 같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현재 온도 보고 그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구해. 지금 여기서 60이면 얼마야?
포화 수증기량이 20인 거지. 맞아? 그럼 60도, 근데 이슬점이 40도란 얘기는 40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15인데 60도에 15g만큼 들어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오면 요 이슬점을 통해서 현재 60도에 들어있는 현재 수증기량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요 그래프 갖고 푼다 그러면 현재 온도 60도면은 포화 수증기량 20이고 이슬점이 40도면 내가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60도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라 그랬잖아. 15야. 그러면 20분의 15 곱하기 100 해주면 상대 습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상대 습도 구하는 문제 낼 때 난 무조건 이렇게 낼 겁니다. 알겠어? 그냥 내면 이거 외워서 대입하면 이거 누가 못해. 그러니까 항상 니네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시험을 내야 애새끼들이 틀릴까? 학교 선생님들은 늘 이걸 고민하지. 변별력 때문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습도 구하는 거면 단순하게 나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난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현재 온도 가지고는 무조건 표나 그래프 보고 포화 수증기량 파악하시고요. 이슬점을 가지고 현재 그 온도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습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네? 자, 그래서 이제 습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오늘처럼 이제 맑은 날. 자,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배운 거거든. 이슬점이라는 거, 습도라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온도는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맑은 날에, 이제, 맑은 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기온이나, 습도나, 이슬점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하루 동안 일변화라고 하거든. 일변화. 하루 동안의 변화. 자, 맑은 날 기준이야. 맑은 날 기준. 맑은 날이라고 하면 오늘처럼 맑은 날이라고 합시다. 자, 가로축은 시간. 알겠어?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이제 뭐 기온 또는 습도 또는 이슬점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슬점은 무조건 뭐랑만 관계 있다고? 현재 이 공기가 아무리 뜨겁든 차갑든 이 공기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중요하다 그랬지. 근데 야, 하루 동안에는 현재 여기 이 공기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크게 변할까? 별로 안 변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맑은 날 기준으로는 하루 동안에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는 이슬점도 크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뭐 낮에 기온이 30몇 도가 되고 10몇 도가 되고 상관없이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하루 동안엔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이슬점이라는 온도도 하루 동안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요. 알겠니? 큰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 시간이니까 여기 자정이라고 하고 여기 새벽 6시라고 하고 여기 낮 12시라고 하고 저녁 6시라고 하고 또 자정이라고 해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하루 동안에 이슬점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랬다. 이거 이유도 많이 물어봐. 그 이유가 뭐라고? 하루 동안에는 그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다 이거야. 알겠네? 굳이 내가 여기다가 뭐 세숫대를 갖다 놔서 얘가 중간에 막 되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하루 동안에는 크게 변하지 않아. 아무리 공기가 뜨거워지든 차가워지든 그러니까 이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수증기가 요만큼 들어있다 그러면 공기가 뜨거워지면 팽창할 거 아니야. 팽창을 하든 줄어들든 얘는 변함 없다고 얘는. 얘가 많으면 이슬점이 높은 거, 얘가 적으면 이슬점이 작은 건 얘가 변함이 없어. 그럼 하루 동안의 기온은 어떻게 되나 보자. 기온. 자, 자정이잖아. 니네 뭐 여름이건 겨울에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낮을 때가 언제냐면 해 뜨기 직전이야. 해 뜨기 직전. 그럼 우리가 보통 과학 시간에 공부할 때 해는 언제 뜨냐? 보통 새벽 6시에 뜨는 걸로 하거든? 그러면 하루 동안에는 기온이 6시 전후가 가장 낮아. 그러다가 이제 새벽 6시쯤에 해가 뜬다고 하면 그때부터 기온이 점점 올라가지. 올라가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면
하루 중 해가 가장 높이 뜰 때는 낮 12시야. 정오라고 하지. 근데 그때가 제일 뜨겁나? 아니야. 해가 가장 높이 떠서 이제 그 떠 있는 동안 달궈지겠지. 그래서 실제로 가장 온도가 높을 때는 오후 한 2, 3시경이야. 2, 3시경이 온도가 가장 높아.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온도가 점점점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에는 기온이 이렇게 변한다. 맞아? 자, 그럼 습도는? 자, 봐봐. 아까 여기서 이거 얘기했지. 우리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인 건데, 자, 포화 수증기량 분모에 해당되는 게 뭐에 의해서 변한다고? 현재 공기의 온도. 기온에 의해서 변하지. 기온이 높아지면 얘가 커지고, 기온이 작아지면 얘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현재 수증기량은 이슬점을 결정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봐봐. 그럼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한개니 습도니까, 예, 하루 동안에 이거 변한다 했어, 안 변한다 했어? 거의 안 변한다 그랬지. 분자는 안 변해. 근데 기온이 높아지면 얘가 커지니까 이 값이 작아지겠지. 결론은 하루 동안에는 기온하고 습도는 서로 반대를 띠는 거야, 반대. 그렇잖아. 기온이 높아지면 얘가 커지는데 얘가 하루 동안 일정해. 그럼 이 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습도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어?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지. 맞지? 맑은 날에는 하루 동안 이렇게 변한다. 습도나 기온이나 이슬점이 이렇게 변해. 선생님, 안개가 끼는 날은 뭐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안개 얘기했지. 안개는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땅 근처에 떠 있는 거라 그랬지. 야, 안개가 생기려면 응결돼야 되잖아. 그럼 어떨 때 안개가 생기지? 요 지금 기온 그래프 있지. 기온이 뭐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이슬점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물방울 생기는 거니까 안개 생길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그려져 있으면 이날 안개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가 오는 날이야? 비가 오는 날이야. 자, 이때부터 비가 온다 이거야. 비가 온다는 얘기는 뭐지? 습도가 얼마가 된 거야? 니네 비 오는 날 습도 보면 거의 100%에 가까워요. 습도가 거의 100%를 유지하죠. 맞아? 기온은 뭐 여름이면 높고 뭐 겨울 낮겠다만, 그지? 기온 변화는 맑은 날에 비해서 흐리거나 비 오는 날 이 변화, 이 폭이 크지가 않아. 작아. 뭐 이렇게 작아, 좀 되게 이렇게 작아. 폭이. 자, 그런데 습도가 100%란 얘기는 뭐지? 얘랑 어때? 같단 얘기 아니니?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겁나 많아지는 거야. 이슬점이 어떻게 돼? 확 높아지지. 이렇게 확 높아지지. 맞지? 확 높아지죠. 아마 거기 보면은 지금 맑은 날밖에 안 나와 있는데 문제 풀다 보면 이제 흐린 날에 관한 그래프도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 그렇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기온보다 이슬점이,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는 거거든. 비가 오는 날이면. 그러면 이슬점은 되게 높고, 맑은 날에 비해서 이슬점은 되게 높고, 기온은 이슬점보다 낮거나 뭐 조금 높더라도, 그지? 수증기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더 낮아야 되겠지. 그러면서 기온이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알겠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온과 습도, 일단, 그런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거야. 그 옆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 그거 있거든?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밀폐된 습도, 실내에서 난방을 할 때. 별표 해놓으십시오, 별표.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 거기 플러스 강의 3번에 보면 밀폐된 실내에서. 자. 밀폐된 방. 자, 내가 밀폐된 방에서 만약에 난로를 틀었어요. 난로를 틀었을 때 기온과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고. 알겠니? 밀폐된 방이에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자, 일단 이 안에 뭐 수증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들어있겠지. 맞니? 근데 방 한쪽 구석에다가 내가 난로 튼 거야. 자, 우리 습도 어떻게 구한다고?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맑은 날일 때랑 똑같아. 맑은 날일 때 똑같거든. 그럼 봐라. 난로를 틀어놓게 되면 기온은 점점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그치?
기온은 점점 올라가겠지. 방이 점점 더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온이 올라간다 한들 현재 이 방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달라져? 밀폐되어 있으니까 수증기가 어디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만약에 이 방 안에 수증기가 10g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면 이 애들이 난로를 틀었으니까 수증기가 사라질 거라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밀폐된 방인 거야. 난로를 오랫동안 틀어놔도 수증기량은 변함이 없어. 그럼 이슬점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야지. 이슬점 안 변해. 그러면 습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요새 얘기했잖아. 맑은 날에. 이슬점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현재 밀폐된 방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변하지 않는다. 근데 기온이 높아지면 이게 커지거든? 그러니까 습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밀폐된 방이 이 맑은 날 하루 동안의 변화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난로를 아무리 틀어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변함이 없는 거다. 알겠니? 그거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습도까지 한번 쭉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이 이제 구름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일단 숙제는 앞에 우리 쭉 진도 나간 부분에서 안 풀고 넘어간 것들 있지? 개념 확인하기, 개념 소수. 일단 요거만 내줄 거고요.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조금 문제 좀 많이 만들어서 줄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거 복습 겸 해서 숙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문제만 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질문할 거 표시해 오시고, 다음 주엔 조금 선생님 문제집 같은 거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걸로 이제 숙제가 나갈 거고, 다음 주에 테스트를 좀 볼 겁니다. 알겠지? 그 테스트 보기 전에 니네 거기 한번 봐봐. 64페이지에 보면은 뭐 여기서 잠깐 연결해서 쭉 나오는 거 있거든. 요걸 먼저 좀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알겠지? 요걸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봅시다. 알겠지? 테스트에는 분명히 요 문제를 낼 거니까 요걸 한번 쭉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